네, 안녕하십니까. 주재 발표부문 사회를 맡은 문화유치원 국제협력과장 박형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중한 기록유산들이 전 세계인의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공유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11점의 세계기록유산을 등재를 시켰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위안부 기록물의 경우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의미가 더욱 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통해서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경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호 교수님께서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8년간 활동을 하셨고 현재도 아태지역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목적과 의의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경호입니다. 방금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 8년간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도 심사위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심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은 국내에서의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활동에서는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물론 이게 어떤 법적으로 구속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심사 자체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국내에서의 추진 활동은 꺼리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점에 강조를 하는가 하는 이런 안내 말씀만 드릴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할 때에도 그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뒀습니다. 제가 발표문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이게 가장 직접적인 세계 기록유산 사업이 탄생하기까지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라예보에 약 170년 가까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도서관이 폭격으로 완전히 전소가 됐고 여기에서 타버린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00년대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충격을 받은 지식인들이 소위 기록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이냐는 걸 의논을 하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세계 기록유산 사업입니다. 다만 이 기록유산 사업이 다른 것은 무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과 같은 이런 사업들이 정부 협약에 의한 사업인데 비해서 이 기록유산은 정부 협약이 없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정부 협약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보다 각국 정부의 입김이 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 좌우되지 않고 민간인의 순수한 양식에 의해서 기록유산을 등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마련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직도 이 사업에는 협약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02개 국가와 5개의 단체에서 301종의 기록유산이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유산이 등재된다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기록의 보존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재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재 대상은 어디까지나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영향을 끼친 기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이 기록유산 사업은 조금씩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세계 기록유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지역유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기록유산이 생겼습니다. 이 세 단계의 사업이 있는데 이 세 단계의 사업이 어떤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기록유산 자문회의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서는 절대 위계 질서가 없다. 중요한 정도 그리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각 기록의 이 보관자가 결정할 일이지. 절대 중요한 기록유산에 세계 기록유산에 올라가면 아주 좋은 것이고 지역유산에 올라가면 조금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의 감각은 절대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유산에 먼저 등재를 하고 약간의 간격을 뒀다가 아니면 거의 동시적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사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기 장관님 계십니다만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곧장 장관 나오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속성이 있고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에만 등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기록유산도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국보도 있고 하지만 국가기록유산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없이 세계기록유산에만 등재하고 싶어하고 지역유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 건도 등재 신청을 해본 일이 없는 분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거의 문건을 보면 이제 PPT 잠깐 틀어주시죠. 이 PPT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이 과거에 등재된 문건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만은 이 지금까지 그 등재된 302건의 그 등재물은 애초에 어떤 그 항목별 구분이 없이 들어오는 대로 그때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등재를 했습니다. 근데 약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 구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도 다양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도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세 부분이라는 건 그야말로 화려한 과거, 다시 말해서 한 국가가 우리가 옛날에 이만큼 멋있는 걸 가지고 있었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는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역사의 변환점을 장식하는 기록들 그런 게 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야말로 아픈 과거의 얘기로 식민지라든가 나치 점령군 하에서 지어진 문건들 그 다음에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아픈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이 아픈 과거에 대한 기록은 유네스코 쪽에서 분명하게 그 성격을 규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머리에 이 기록물들을 내용을 그리고 그 의미를 각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 쭉 나온 걸 보면 이 되게 넓게 말해서 이 세 가지의 이제 항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기록물을 고르기 시작할 때 일반적인 관점은 어땠느냐 하면 과거의 기록만을 등재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등재된 것은 훈민정음 원본이라든가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등등의 그야말로 이제 그 조선 왕조 시기의 기록물이 주로 등재 추천 대상에 올랐는데 2011년에 맨체스터에서 광주 민주화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점이 부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기록물도 이 등재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게 실제로 이 광주 기록물이 등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새마을운동 기록이 이미 등재가 되었고
KBS의 이상가족 프로그램이 현재 등재 신청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태의 기록도 세계 기록유산에 충분히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이 위안부 관련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심사를 하면서 느껴온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충분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만한 그러한 내면적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추진 전략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모든 그 추천 대상의 기록물은 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완정성이라는 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어떤 건 정말 요 한 페이지짜리 가지고 이 완정성을 따지기도 하지만 어떤 역사적 사건 혹은 상황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기록물이 거의 아주 포괄적이어야 돼요. 소위 그 유네스코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integrity and comprehensiveness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포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만들어지고 그 증빙에 의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걸 하나의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표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우리도 국가기록유산과 지역유산에 관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단순히 세계기록유산을 향해서 산발적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기록유산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항목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으로서 이 자료들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다 지속적인 작업이 준비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유산 회의에 나갈 때는 언제나 유네스코하고 문화재청의 한 팀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나가지만 사실상 이 상설기구와 같은 건 전혀 없는 셈이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의 준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등재 신청을 하는 기관에서만 열심히 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좀 더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입장이 있으셔서 국내 이런 그 심포지엄 학술대회는 잘 나오시지 않으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신 입장이신데 오늘 아주 확실하게 그 가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발표로 동북아 역사재단의 남상구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구 위원님께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 일본의 전후 처리와 식민지 문제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셨습니다. 박수로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남상구입니다. 오늘 발표를 부족한 제가 맡게 된 것은 부족한 사람이 발표를 하면은 부족한 내용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잘 보인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유네스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부의 유산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이 부의 유산이고 그것이 정치적인 이용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은
국제사회 공동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발표문 12쪽입니다. 먼저 저희가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이 왜 가치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가 어떤 문제인가라는 점에서부터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군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여성의 성을 조직적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처참했다, 사법부도 처참한 인권 침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월에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끔 군과 관원이 피해자를 직접 끌고 갔느냐 아니냐만은 문제로 삼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처참한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 범위는 13쪽 자료 1-1 위안소 지도에서 보이듯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지도는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거나 점령을 했던 모든 지역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그럼 이러한 범죄가 어떻게 밝혀졌는가라고 했을 때 가해자가 스스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과거에 은폐된 사실을 밝혀냈고 또한 훼손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안부 관련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해자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당시에도 그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하는 자체가 일본 형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패전한 직후에 소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자료 보시면은 일본이 남긴 자료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종전의 성단 직후 참모본부 총무과장 및 육군서 고급 부관으로부터 모든 육군 부대에 대해 기밀서류 소각 명령 통첩이 내려졌고 이치가야 지역에서는 서류를 태우는 검은 연기가 8월 14일 오후부터 16일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서 위안소 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였고 거기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를 복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피해자의 증언은 군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훼손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러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분노를 합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참했고 그러한 성과들이 수요 집회라든가 나눔의 집, 여성국제전범법적 나비기금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안부 관련해서 어떠한 기록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크게 범죄 행위, 피해 사실,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냈고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하고 관리했는가라는 부분, 그 위안소에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문제가 일본 정부 사법부, 한국 정부 사법부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자에서 피해자라고 자기가 밝히고 다시 피해자에서 여성인권운동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피해자분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단체,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이 틀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자료를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자료뿐만이 아니라 피해 당사국 일본의 자료도 이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료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벌어졌던 무력 분쟁화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한 피해 실태 해결 노력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면 일본군 위안부 기록이 보다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시켜놓은 센터가 여성인권센터로서도 기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 기록물입니다. 제가 범죄행위 피해 실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한국 기록물 중에서 범죄행위에 관한 기록은 사실상 적습니다. 그럼 무슨 기록이 중심이 될까라고 했을 때 피해자 기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증언은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바로 피해자들이 증언을 매개로 해서 사회와 소통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07년 미하원 결의안이 채택될 때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 자리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즉 피해자 증언은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할머니들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일환으로 그렸던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미술 작품에는 공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심리와 기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했던 할머니들의 그 기록 그리고 할머니들의 일상과 유품이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의 유품 또한 상당히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의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 아마 해외 출국 기록이 많으실 겁니다. 일본도 가시고 미국도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피해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권이 아니라 그 여권에 찍혀있는 도장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할머니들의 노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품도 훌륭한 기록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해자 기록은 의외로 적습니다. 총독부가 작성한 문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독부가 직접 위안부를 동원하는 데 관여하기보다는 직업 소개령이라든가 소개업자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기록은 소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해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기록으로서의 어떤 완전성, 포괄성을 이야기했을 때 가해자의 기록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결을 위한 노력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요 집회, 그리고 소송 관련 기록, 여성국제전범 관련 기록, 나비기금, 그리고 할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피해를 극복하려고 했던 나눔의 집 기록은 중요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성입니다. 피해자들이 남긴 기록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발이자 빼앗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일부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개인의 숙명이 아닌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문제로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범죄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범죄를 주도했는지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네스코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에 등재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93년 고노다마를 통해서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가장 첫 걸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남기고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 정부가 이것에 협력하는 것은 하나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적 중요성입니다. 지금도 무력 분쟁하에서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기록같이 누가 어떻게 범죄를 기획하고 실천했는지, 그 피해자가 긴 세월에 걸쳐서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피해를 숙명이 아니라 정말 피해로 생각하고 여성인권운동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잠재워 두어야 할 부의 유산이 아니라 깨워 일으켜야 할 국제사회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록물이 갖는 의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고노다마에서 아래와 같이 그 의의와 가치를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노다마의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해 결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유네스코 관련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력 분쟁하에서 더 이상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미래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상호 의원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위안부 기록물의 특징과 존재 형태, 기록물의 의의, 그리고 향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추진 전략과 방향에 대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위안부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이시며 현재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지역 사무소 사무총장님으로 계신 허건 사무총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허건 사무총장님께서는 유네스코 문화 분야에서 30년간 활동해 오신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박수로 허건 사무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허건입니다. 오늘 와보니까 이제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정신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동을 해서 전략적인 방안을 좀 추구하는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 일부 순서에는 두 분께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서경호 박사께서는 유네스코의 사업의 본연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모든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항목들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상고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헌학 전공자로서 이게 지금 이 관련된 기록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점과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소견을 마련해 주시고 아름다운 소글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오늘 주최 측에서 저희들한테 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넓은 사안 중에서도
좀 더 좁혀서 두 가지로 아마 좀 이렇게 집약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중요성. 이제 세계유산 사업은 이제 유니버설 아웃스탠딩 유니버설 밸류라 해가지고 다른 거고, 여기는 기록유산 사업이기 때문에 기록유산 사업 쪽에서는 월드 시그니피컨스, 세계적인 중요성이라고 문명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문명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제 논의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좀 추진할 것인가. 아까도 이제 발제에서 단독 등재, 공동 등재, 그리고 이제 민간 추진 아니면은 이제 정부 추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로드맵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정확하게 이제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인데요. 우선 그 발제자가, 토론자가 모두 4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준비된 주식 측에서 4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원고를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신선한 아이디어를 좀 집어넣으셔가지고, 미래를 위한 아직 어떤 담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집어넣으시고 충만된 아이디어를 좀 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유스럽게 오늘 무슨 뭐 토론이라고 하지만 발제자가 따로 있고 토론자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토론 발제자 같은 경우는 어드바이서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렇게 지금 이제 자문에 응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자유스럽게 논의를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토론자는 이강수 박사님,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으로 계시면서 이제 백범학술원 연구위원. 이게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네스코 본부의 MOW 사업, 세계 기록유산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질적인 내용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서 좋은 의미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수 박사님,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강수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까지는 좀 그렇고요. 두 분 발표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서경호 교수님과 남상구 박사님 두 분이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서정호 선생님은 위안부 기록이 세계적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기록 자체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분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기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약간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에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국제기록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세계기록 유산을 가지고 코엑스에서 한번 거대하게 한번 전시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하면서 세계기록 유산을 국내에 있는 세계기록 유산을 등재했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몇 가지 것들이 좀 있어서 몇 마디 좀 경험담처럼 사례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기록물의 구체적 사례 분석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특히 문화부, 여성부라든지 준비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그때 관여했던 관계자, 기관, 단체 등도 있고 구체적인 사례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면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 교수님께서는 심사위원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고 정보가 많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모아놓으면은 의외로 좀 좋은 것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내 업무 총괄 담당자, 업무 담당자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프랑스에 가서 직접
유네스코에 가서 직접 이분을 좀 만나뵌 적도 있는데요. 이분이 자주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필요하면 여기에서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그 위안부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기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세계기록유산이다라고 해서 남들이 좀 이렇게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도 사실은 충분히 좀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에 어떻게 국가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해서 말 그대로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헤드쿼터와 같은 기능 이런 센터나 뭐 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법인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좀 준비가 충분히 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상구 박사님 발표는 아마 약간 실무적으로 좀 더 깊게 이제 기록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보기에는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제도, 피해 실태, 일본 정부와 일본 사법부의 대응, 일본 정부와 한국 사법부의 대응, 피해자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로,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 등 각 주제별로 기록물 유형을 범주하여 총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계부서만이 아니라 아니면 이 분야 연구자, 사실은 이 분야 연구가 아직은 깊지가 않습니다. 거의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분야 연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마 도움이 되는 기본 백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남 박사님이 워낙 잘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건 다 그대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것도 뭐 남 박사님이 당연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만 각 주제별로, 각 영역별로 변천사를 좀 더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을 그냥 대응과 관련된 기록을 모은다가 아니고 대응이 시기별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서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봤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좀 작업을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도 정부 수립 이후에 1948년이죠. 그 이후에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점이 오면서 이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8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기록에서 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 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 1차 공문서, 1차 기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차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최근 그러니까 이 1차 기록이라는 것은 위안부 문제만을 가지고 본다면 한일 양국이 법적 논쟁이 벌어질 때 실질적으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 공문서, 1차 기록에 대한 발굴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중국 국가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 관련 기록들이 일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정부에서 작성한 문서도 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등 관계 국가에서도 이렇게 좀 발굴된 자료도 가급적이면 수집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등등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보고서나 이런 것도 당연히 모아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안부 관련 기록은 외교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뭐 등등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위안부 관련 기록을 일부 기록을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관리할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방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헤드쿼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안부 관련 연구센터가 됐던 아니면 재단이 됐던 이것은 명백하게 좀 있어줘야지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각 기관별로 있었던 흩어진 자료들을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뭔가 작업도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 인권의 문제이고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는 단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인가 동시에 인권의 중요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후대 기록 유산으로 남기는 1차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안부 기록물을 국가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그 집약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할 일, 앞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까지도 거시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지금 준비된 그것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사업에 대한 재원이라는 주제하에 그 박한영 교수님께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박한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토론 3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우리 발제자께서 또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간단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 3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한용 우리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정리가 잘 돼 있고, 이 부분은 민간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실제적 문제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미 실무위원회가 어느 정도 선에서 구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문제의 핵심은 실제 가능하도록 움직여내는 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실무위원회가, 최종적인 결과까지 가정할 때 있어서 여론적인 결집이라든지, 또 실무를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적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는 물론 피해 국가로서는 한국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심에 서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거는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세계사의 아픈 현장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기록이지만, 과거성 기록이라 현재성 기록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지향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부가 전면에 나서다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중국과 일본의 그 공개적인 논쟁들 같은 것으로 나오면서 볼 때는 할 때는 뭐냐면 정부의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 아니냐는 의혹들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적 경향에 나와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예를 들면 일본이 가미가제 자료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인시도 속에서 좀 이게 뭔가 문제가 흐려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정부 자체 사업으로 진행될 리는 없겠죠. 또 그 자체로 전면에 들어서는 방식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초기 단계밖에 그것도 얼핏 본 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정부의 역할이나 또 이제 유관기관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사실 이면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그건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료들 모양실 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정부가 가진 자료가 없어요. 정부가 나서려고 해도 정부 자체가 가진 기록물은 사실 없습니다. 1차 자료가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민간 부문에 더 많이 있고 더 안타깝게 일본 정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셈이죠. 중국하고.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유관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중심에 서더라도 이 유관정부기구나 지자체가 이것을 지원하는 협력하는 방식들로서 이렇게 나서는 균형성을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다시 말하면 운영의 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민관 합동이 되겠지만 어쨌든 심리적 가치, 보편적 가치가 전면에 나서는 방식들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부로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의무적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었던 시대에 이루어졌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독립한 국가로서 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러나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도 늦게 대응한 건 사실이고, 또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직접 종사하는 대표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제한단체로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좀 더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꾸릴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을 정리하는데. 예.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시민사회와 정부는 다릅니다. 예. 호흡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내는 데서 그래서 조정 역할을 하시는 묘가 필요하다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위안부 문제라는 보편성에서 그럼에도 국가와 민족을 넘어가는 영역 중에서는 이 종교단체들, 우리가 보통 5대 종단이라고 하죠. 또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또 여론행세, 국제적 여론행세도 중요한 의미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권 이런 문제에서도 가장 보편적 가치에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물론 그분들이 직접 일을 많이 한다고 그 상징성이나 어떤 보편성의 부여, 이런 것들, 의미성의 부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민간에 참여할 때서 사실 진행하다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 보면 어떤 그런 가치 지향이나 그 합의에서 삐거덕되는 경우보다는 실제에서 우리 내부에서 삐거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다못해 재정이나 인사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추진위원회를 모아서 띄우는 것도 중요하죠. 실제로 그 삐걱대지 않고 가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다 모두 다 대의에 복무하죠. 실제로 가보면 대의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소한 것들의 운영상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만들 때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사전적인 정리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운영의 원칙들. 예. 예. 예, 근데 추진 일정에 졸속을 할 문제는 아니겠죠. 또 우리가 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적 일정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들에 대해서. 그전에 검토가 되어 있다지만 유네스코 등재라는 입장에서의 검토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때 그에 따른 수많은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더욱이나 이 자료를 검토할 때 물론 나눠지까지 진짜 우리가 소장해서 진짜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시간만 필요하지 보는 게 애로사항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자료가 부득이 이른바 구색을 맞춰야 될 자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해외나 또 간접 사례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점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역시 1차 자료. 물론, 저는 전에 김진욱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음에도 말씀했지만, 아까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가해자부터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는 점들이 있다는 것들, 또 피해자의 증언들이 뭐냐면, 역사의 진실을 움직이는 실제적 힘이 되어 왔다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이런 피해자들이 나아가서는 여성 인권 운동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또 다른 인간 자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그런 부분이 출발은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에서 바로 이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는 데서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렇게 표현을 조정을 요구했다, 고노 담화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어서 부정한 거죠. 피해자 증언. 이런 문제에서 증언만으로만 얘기할 때 그런 부정적인 그쪽의 대응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1차 자료라든지 기타 이런 자료들도 우리가 좀 확보할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소장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또 일본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가치적 검토나 필요성들을 같이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또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내 소장할 때지만, 피해자들 관련 기록자에 나눔의 집에서 제일 많이 있지만, 부산 정대, 김문수 선생도 오시고 했지만, 여러 기관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들 좀 감도가 좀 다를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가 너무 앞장서 나설 때는 그런 감도 차이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의 공개를 꺼리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자료 자체가 잘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자료를 모았지만 이것이 운동적 과정에서 진행되지 그 자료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해본 적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자료들이 재검토가 꽤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이른바 라이선스 문제가 걸린 게 있는가 봐요. 공개하는 데 있어서. 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개하기 꺼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 왔는지 소종래를 잘 모르는 자료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또 프라이버시라는 어떤 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분위기들도 좀 이렇게 사전 동의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남의 집이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의 경우에도 최소한 동의와 지지의 어떤 원칙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것에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해외 쪽 당장이나 아마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가장 많은 게 중국이에요. 일본 다음으로,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알다시피 자체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따라서 아마 그 자료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도 한국 일정한 외교적 관계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냐면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의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결과적으로 아마 제일 마지막 나는 게 이 아카이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들을 계열화해서 정리하는 문제와 아까 우리 이강수 박사가 얘기했듯이 지적 관리라 문제가 사실 상당히 난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럼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해외에 있는데 또는 원자리 아니고 2차 사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모은다 할 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경험상으로 해봐서 몇 년 동안.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공동 관리되거나 어떤 안전장치 할 수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리나 접근성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난점이 있을 거예요. 유네스코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자, 네. 박단현 교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그 중요한 방향을 좀 제시해 줬습니다.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한 추진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대본칙 하에 그리고 1차 자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1차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카피라이트 문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뭐 기본적인 문제를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토론 3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1, 2의 토론에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우리 남상고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서경호 교수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 좀 드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념에 대한 혼선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회의는 어떠한 전략적 회의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에 우리의 관심 있는 문서건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좀 더 중간중간에 그 개념을 좀 분명히 해줘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토론자께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완전성의 개념과 그다음에 관리 문제. 관리 문제는 한마디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아카이브를 포함시켰을 경우 그 관리 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그 완전성의 문제는 과연 한두 가지의 중요한 아카이브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관련되어 있는 머티리얼을 다 포함시켜야지만 완전성이 설명되는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이제 방향, 규모를 지금 사업의 방향을 지금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 분야에서 그 서경호 박사님한테 좀 이렇게 약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 3, 4를 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완전성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integrity and comprehensiveness라고 흔히 그 신청서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완전성과는 다릅니다. 한 가지 주제에 관한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의 종합화, 이런 의미에서 완전성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남상구 선생님께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박한영 교수님께서 1차 자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까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피해를 증언하는 그 자료이고, 피해를 증언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그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관 기록,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완전성이라는 건 그러한 기록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일관적이지 못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어느 그 위안부로 고생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셔서 증언을 했는데, 이분의 성함이 명단에 나오면 이건 분명히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단에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때 이제 다른 분이 거기서 만났다. 이런 증언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진실성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인데,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 중에 많은 기록 중에 구두 증언에는 부분적인 프라우드가 있다. 거짓말이 섞여 있다. 이런 부분을 의심을 받거든요. 그 부분만 확실히 보장을 할 수가 있으면 구두 증언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시간이 될까요? 잠깐만 예를 들겠습니다. 인도에서
계약제 노동자가 이제 그 남태평양의 그 플란테이션에 동원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야말로 동원돼가지고 고생한 사람들만의 명단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등재 신청이 됐을 때 소위 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 이름만 쭉 있고 생년월일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것이 어째서 역사적인 기록이냐.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많죠.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논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명단이 뭐냐면 과거에 영국 정부가 혹은 플란테이션 농장주들이 저질렀던 잔혹사의 현장 증거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은 그 뒤에 잔혹사가 있고 그 뒤에는 제국주의가 있고 그 뒤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 이 몇 가지의 그 배경을 이것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논리예요. 그래서 이게 등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야말로 아구가 꽉 맞춰진 이런 기록의 그 아카이브만이 기록유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록도 분명히 기록유산에 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사업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 있는 15개국에 있는 모든 역사물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그 문제에서는 약간 자연스럽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향을 설정하기 굉장히 편리하겠다. 관련 문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관련 문제는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종합 토론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민간 부분 출신에 대한 문제는 그 세 번째 토론하시는 그 안신권 그 나눔의 집 소장님 충분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신권 그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민간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수로 환영하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 역사가 안신권 소장입니다. 예. 먼저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위안부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내가 왜 피해자인데 위안부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렇게 피해자를 꼭 붙여줘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정신대하고도 또 좀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정신대는 아니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생존자가 54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토론을 갖겠다는 것을 저는 또 강조하고 싶고요. 또 2007년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마이크 혼다 의원이 나는 3번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다 이곳은 또 그래서 세계 많은 인들이 방문해 올바른 역사의 인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세계성이나 중요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할머니들 모시고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이 등재 협조를 민간 차원에서 협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전제하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의 역할은 좀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박한현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정부의 한계에는 이제 원자료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좀 재정 지원이나 관련 부처 협력 지원, 그다음에 이제 관련법에 근거해서 원자료를 가지고 있는 민간 시설의 지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먼저 신청한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역할도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목록화 작업은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차원의 어떤 박물관을 건립해서 또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상설 정시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재외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떻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외 공간에 많이 나가 있는데 재외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상설 전시실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의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이 운동을 이끌고 왔고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민간에서는 이 어떤 이 적극적인 자료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등재를 위한 사전 검증 작업 과정으로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등록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이제 작년에 1차적으로는 3,060점을 등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 제공과 적극 참여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통합적인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제안으로 진행된다는 점만으로도 어떤 정부의 일본군 속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등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특히 원자료를 가지고 있는 민간 자료의 확보와 민간의 열악한 자료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등재를 위한 세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재정적 지원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유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 검증이 이제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의 집 1차 자료 3,060점을 이제 작년에 국가기록원에 등록해서 자료의 우수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다른 민간단체 자료도 이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록물의 세계 유산 추진 심의 결과를 보면 또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높지만 그것을 증명할 이제 객관적 자료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즉, 유산의 가치 또는 일본 속노예 피해자 자료를 증명하는 기초 연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제 민간 TF팀을 구성하고 등재 추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 그다음에 활동가, 또 정부가 공동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TF팀을 이제 발족했으니까 이 조직을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공동 참여와 또 개인 자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자료도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이제 확보하고 등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등재 추진이 선언이 아주 필요하다. 넷째는 국내 관련 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이 절대적이다. 등재 심사를 할 때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청 등 국내 기관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력은 이제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전 평가를 위해 등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또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중간평가와 신청서 작성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섯째는 타 국가와 이제 공동등재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본이 이제 반발과 반대 로비가 이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 단독이나 국가 간 공동등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의 등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독보다는 또 일본 민간단체도 참여하는 공동 등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일본군 속노예 피해자 문제 홍보와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 당위성과 여성인권의 문제 해결과 여성인권 피해자 방지라는 인식 전환 필요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박물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전 세계 평화박물관의 상설 전시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공간을 하려고 한 상설 전시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곱째는 이제 생전 일본 속노예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나 가족이 다 동의하겠지만 우리가 인권적 측면에서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혹시 등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떤 반발도 이제 생각해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신권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전략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많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정부 부분하고 민간 부분에 대한 역할 부분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전략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해주셨다 생각돼요. 역시 이제 우리 안 소장님께서도 이제 민간 중심의 등재가 추진돼야 됐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박물관 운영에 대한 것들도 좀 이렇게 이제 홍보 관리 문제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기 마지막 토론은 그 홍세연 그 광주 광역시 5.18 기록관 추진기획단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봤는데 홍세연 그 단장님 광주 이제 5.18 기록물을 세계 기록물로 이제 등재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지금 현재 안건에 대한 조언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용물이 굉장히 길지만은 좀 간단히 취약을 해서 플로어에 계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제시해 주고요. 네, 홍세연 박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2010년 1월 2일부터 이 등재일을 시작해서 3월 30일 날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정신에 했습니다. 그냥 맞고 품는 방식으로. 그 사이에 교회 사회를 보시던 우리 김규배 팀장님 그리고 전진선 팀장님들, 유네스코 실무 팀장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우리 서경호 교수님 신청서 내놓고 어떻게 쓰겠는가 이제 웃으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겠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많은 그런 조언을 받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반론이나 토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동안에 광주시는 95년에 자료실을 설치해서 많은 자료를 모아놨는데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아마 보셨을 거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를 계기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것들을 교합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앞서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아카이빙을 저희가 하면서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청서에 아예 쓸 때부터 등재가 되면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접근성을 보장하고 전시실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정부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162억의 예산, 135억, 162억의 정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아카이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등재 과정도 아까 이제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등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갑자기 하느라고 좀 생략을 했죠. 그러나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저희 광주에 초청해서 여러 나라에 광주에 왔었습니다만은 발틱 3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소련에 저항해서 자유를 향한 인간 사슬을 엮었던 그래서 세 나라가 그런 자료들을 공동을 했던 그런 사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처음에 1차 신청서를 냈을 때는 20개 주제로 만들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이제 그 관계자가 이거 다 대상 아니다. 다 수정해라. 이거 빼라, 이거 빼라, 이거 빼라. 그리고 왜 이거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등재 심사 소위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록원에 행정자료가 많이 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르고 다 보내버린 거지. 시에서는 다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육군본부의 수장고에 관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해자 측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서 육군 총장께서 기꺼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 88 청문회 일명 국회 도서관장의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과 국무성, 국방성 딱 그 당시에 수시로 오간 전문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비밀 해제가 다 됐죠. 그것도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직접 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침 지역 총괄 담당관께서 토마스 언더우드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6개월 1년 걸릴지 모르는 것을 10일 만에 당시 직접 동의를 다 받아서 직접 유네스코로 보내주는 아마 그게 등재가 되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1차 자료, 원본의 부분들, 원본이 없다면 유일본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계사적 가치,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없다면 재밌는 말로 그냥 너희 나라 유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세계사에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 그래서 저희가 수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부분에 매우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90년, 93년, 4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나가서 저희들이 5.18 민주화는 세계의 어떤 그 인권 문제, 민주화 문제들 반드시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은 내전이나 이 독재가 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 90년대 중반부터 열심히 해왔는데 전부 다 그런 자료들을 다 취합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빙 서류로 다 붙여가지고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이제 위안부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냥 수장관의 박물관에 들어있다면 그건 등기 안 한 것도 못하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기쁜 자료나 희망을 줬던 자료나 아픈 자료나 고통을 겪었던 자료나 후세들이 교훈을 그걸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만 유네스코 전임 담당관 조이스 프리거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식민지 나라들이 우리가 다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바베이더스 출신인데 식민지 지배했던 사람들은 공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일본이 공개 안 하겠죠. 등기를 반대하겠죠. 그러나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인간과 시민 권력하는 선언문 거의 6장이지만 이걸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규합해서 사용하고 연구하되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우리가 좀 더 이제 등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이제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광주에서던 그 광주 케이스를 잘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그 시나 소설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신청했지만은 본심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래도 우리 홍수연 박사님께서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격성의 문제, 그다음에 유일성의 문제, 그다음에 진본성의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제 광주 케이스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최측에서 준비하신 초청하신 네 분의 그 토론자들의 그 의견들은 다 겸허하게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요성은 있는 것 같다. 문명사적인 그 중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아직도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 등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단독 등재를 할 것이냐 하는 방식, 여러 국가들이 함께 코어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민간 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정부 주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방향성의 문제. 만약에 민간 주도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들어와서 일이 굉장히 빨리 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식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제 개방 또는 이제 공개, 접근성의 권리 문제를 어떻게 다 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전략화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몇 가지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제기하셨던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혹시 이제 더 보충되는 질문이라든지 의견, 또 혹시 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드시고 자기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분에게 어떠한 질문을 좀 하시겠다 아니면 어떻게 더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라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시간이 아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문석 선생님. 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여러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래 앉아 있습니다. 왜 위안부 문제를 뭡니까? 세계 기록유산역에 왜 등재를 해야 되는가? 그 불쌍한 할매들 다 죽고 없습니다. 없는 그 할매들 버선재기 갖다 놓고 지어놨다 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역사적으로 거기서 배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거를 무슨 뭐라고 지어놓고 이름만 지어놓고 그 국가 낭비입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그러고 할머니들은 국가에서 다 먹고 살게 잘 있게 저 안 소장님 계시잖아요. 그 나눔의 집을 얼마나 잘 지어가 그 따뜻하게 그리고 밥 먹이고 입히 주고 아프다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로 세계에 그 등록을 해가 뭐를 기념할 겁니까? 할머니들은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왜 사죄를 안 하는가? 그 문제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또 자료는 우리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도 외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파내도 다 나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그저 외놈들이 없다 하면 없는 거고 우리는 계속 위안부 문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의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거를 등재하는 게 어떤데 우리나라에 덕이 되는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커가는데 뭐가 덕이 되는가? 이제 위안부 문제는 나는 듣기도 싫어요. 너무나 오랜 동안 정말로 제가 위안부 문제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안부라는 소리가 이제는 듣기 싫다 하면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고생했다 저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본이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미키느냐 안 미키느냐 이러한 중대한 그야말로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시고 이 문제를 다시 누군가가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 세계 등록을 하려고 시작했고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있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이 앉아 있지만 나는 이해했는 사람은 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 문제를 30년이나 위안부 문제를 들고 싸움을 하고 내 전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아까부터 내 줄로 끄고 저분이 있는데 새로 물어볼까 어떻게 할까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참 우리 장관님이 참 그야말로 훌륭하게 국가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우리가 여기에 등록해가 어떠한 나라가 되겠는가? 어떠한 나라를 지향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안 불쌍하다. 일본이 왜 사죄 하나 안 하나? 이거는 이제 취합법입시다. 일본 놈들은 상대할 놈들도 안 되고 이거는 오로지 지금 군비를 확장해가 한국 같은 거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려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없이 유엔에 이거 등록해야 하자마자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왜 등록을 해야 되는가를 누가 말을 해도 알아듣도록 그런 학자를 몇 사람을 정하고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이 이제 안 계시는데 위안부 이제 하지 마시자. 할머니들은 잘 살고 지금 살고 있는 할머니는 잘 살고 또 다른 할매들은 다 죽었고 이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할머니들을 잘 처리 입히가 데리고 나와가 할머니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했다 저렇게 당했다 그래가 돈 거두고 이거 안 하도록 국가에서 좀 말려주고 이 문제는 정말로 전문가가 좀 한번
매 생각해줘. 장관님, 정말로 부탁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도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냥 왜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끔가다 연구를 하면서도 이제 혼란한 경우가 있는데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전개만 해야 될 아마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사님 사무총장님 말씀, 네. 네, 우리 김문숙 회장님의 이 환멸과 울음 섞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이때까지 우리가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 우리 본방 석동현 총장님과 우리 김문숙 회장님 모시고 제가 유네스코 지금 마태 무형센터의 사무총장입니다만 또 지금 역사 화해 NGO 지금 대표로서 일본에 가서 우리가 바로 일본에서 이 위안부 문제 다루는 그룹들 또 한일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려고 하는 시민단체 100여 명 사람들과 우리 회의를 하고 와서 이 문제도 다 논의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도 우리 김문수 회장님께서 한스러운 말씀을 또 한참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광주 5.18은 분명히 광주가 있고 또 단체가 있고 또 새마을 운동도 단체가 있는데 이 위안부 문제는 지금 어떤 단체가 해야 되느냐? 전 그게 우선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나눔의 집이 있지만은 또 정대협이 있지만은 지금 이 일을 해낼 만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민간 단체나 조직이 없이 전 해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민간 단체를 구성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광주에서 162억 정부에서 받았다 그러는데 아마 여성부나 문화재청에서 그 정도의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계적인 연대를 만들고 하는데 이 국제적인 연대도 필요합니다. 이번 제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여기 위안부 문제 전시하는 것도 봤고 대만에서도 이렇게 지금 위안부 이 전시회를 일본까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다 연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대협 사람들이 다니면서 운동할 차비도 없어요. 보니까 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료 모으는 게 문제인데 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자료들 봤지만은 원자료 1차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많은 증언과 기록과 이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해갈 주체가 있어야 되고 학자들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운동단체가 없이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협의를 해봐 주시고 또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국제적인 지금 지원과 연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엊그제 유엔에서도 이제는 컴포트 우먼 소리 하지 말자. 섹슈얼 슬레이브라 이렇게 이름도 바꾸자 막 이렇게까지 나오고 이런 국제적인 지원이 많은데 이것도 다 우리가 도큐멘트하고 연대하면서 세계적인 여론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과연 유네스코 한의가 해줄 것인지 정대협에서 할 것인지 역할 분담을 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본 안에도 상당히 지금 우리를 동조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부끄러운 것을 알면서 규탄해야 되겠다. 그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제가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어렸을 때부터 읽은 소설은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삼포능자인가요? 일본말 영어는 모릅니다만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인데 그 인간의 조건에 지금 그 장면이 아주 잊혀지질 않아요. 위안소에 들어가서 결국 내일 전투에 나가는데 총 맞지 않으려면 이 여자하고 무슨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줄을 130명이 서가지고 가는데 따라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제가 정말 그 장면을 보고서 그 여자를 보고선 뛰쳐나왔다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데 결국 이 가해자 국가들 사람들이 증언하고 또 기술한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도 우리 수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세계사적인 문제고 인류사의 하나의 반성거리가 돼야 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여러 가지 작업을 종합할 수 있는 저는 민간기구를 빨리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우리 부산의 김문수 회장님이 이제 일생을 바쳐서 이제 헌신하다 보니까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관점과 피해자의 관점 틀립니다. 예, 그래서 가해자의 관점은 이런 거를 등록해서 압박을 받기 싫어하겠죠. 예, 그다음에 피해자 입장은 분명히 20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지금도 수의 집회를 하면서 명예회복을 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제연대나 공조가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분명하게 피해자한테 공식 사죄해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공고사항이고 지금 그렇게 그래서 유엔 인권위에서도 전쟁 범죄를 인정했고,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당시에 미성년 강제 노동에 노역에 해당한다고 또 판결했고, 그다음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이건 전쟁 범죄니까 공식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미국 결의안 쭉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것을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등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는 솔직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가부에서 TF팀도 이제 구성한 것도 많은 다양한 어떤 접근 방법도, 그래서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민간단체 하면은 좀 굉장히 전문성도 있는데, 어떤 폐쇄적이다는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는 이 정책적인 역할을 하되,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쇼가 아니냐, 그런 거를 불신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주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한 번만 더 발언을 짧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많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좀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네네 말씀을 하시고요. 네. 제가 우선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김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형태로건 우리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위미스 히스토리 여성사 전시관을 지금 이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1630년에 이제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환양년이라는 이 말이 병자호란 때 끌려간 많은 여성들이 되돌아온 여성들을 가리켜서 환송년인데 이 말이 바뀌면서 환양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한반도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근데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 할머니들은 되돌아왔던 거예요. 물론 환송녀들도 되돌아왔어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려서 똑같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년까지 필요 없이 또 어떤 불행한 사건이 생기면은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굉장히 짧게는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기록에 등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할머니들이 세계 인권 운동으로 평화 운동가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은 많은 세계의 성폭력 사건들이 매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방의 어떤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운동을 반드시 단순히 등재하는 이 수준에 끝날 것이 아니라 등재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에게 적어도 대한민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 성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반드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등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했어요.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하지 않는 부분,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어떤 단체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좀 송구스럽지만 공유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를 하도록 이걸 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위안소 관리인 일기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번역을 했는데 너무 이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번역은 어차피 왜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안소 관리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는 저는 일본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지닌 전문가가 학자들이 모여서 이 관리인의 일기를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위안소 관리인이 있었다. 오케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관리인이 어떤 사람이고 왜 그 후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이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번역을 좀 이렇게 조속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발제와 그다음에 네 분의 초청 토론자 그다음에 프로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전반적인 견해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김문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왜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께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좀 업무에 대한 분할, 그 다음에 통합,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문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명적으로 봤을 때에 이 기록물에 갖고 있는 의미는 가치는 있다라고 동조를 하시는 것 같고 단지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합의된 것은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갔으면 좋겠고 연구 중심의 베이스를 깔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의 여러 가지 유관 단체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 이제 교육과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숭고한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 전략의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애정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 토론 마치겠습니다.